많이 발전됐다. 많이 발전됐어. 저거 하나 벗어서 여기서 써주세요. 하려고요. 그쪽 보이시죠? 이쪽에서도. 아, 주여. 자, 오늘 새 형제 군계 우리는 거지가 될 것입니다. 사탄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1편부터 4편까지 있습니다. 1편은 근데 작년에 한 거라 좀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고요. 올해 했던 거 2편, 3편 1, 2부 그리고 그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새 형제 군계 사탄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회복교회 메시지를 두렵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 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회복교회 메시지 중에 팩트가 아닌 것을 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성경이 또 성경에서 외적인 거 벗어나서 전하는 것도 역시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뜻하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 회복교회가 전한 메시지 중에요, 이 팩트가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성경이 아닌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이걸 안 찾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걸 안 찾았을 뿐이죠. 그들이 생각하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교회가 캡처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겁니다.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나이지리아 청년 화영, 이거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나이지리아 청년들이 아시는 분, 우리 성인 형제 아시는 분이. 이게 어떤 거냐면 오해를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청년 3명인가요? 노트북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그 사람들을 3명을 다 빨개 벗긴 다음에요, 목에 타이어를 끼운 다음에요, 그리고 둔기로 머리를 박살내서요, 살아있는 상태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 뉴스입니다. 뉴스입니다. 네티즌 끔찍하다. 대학생 4명이군요. 4명 산채로 불질러 대충. 어떻게 산채로? 전세기 발칵. 동영상, 잔인한 동영상 산채로 불태워 끔찍해.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언제쯤 날씨입니까? 3일. 대략 한 일주일 내외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외로. 이런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타이어로 묶어놓고요, 둔기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이거 깨지기 전 사이즈입니다. 제가 영상 봤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가면 이렇게 고통받겠다라고 할 정도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제가 보고 5분이 지나서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 불태운 겁니다. 캡처하는 겁니다. 산채로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리얼입니다. 현실입니다.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끔찍한 사건을 몰랐다고 이 사건이 안 일어났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몰랐습니다. 모르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알든 모르든 일어납니다. 지금 그처럼 회복교회가 전했던 많은 메시지들이요, 이처럼 현실들이었습니다. 이게 사실로 알았든 아니면 몰랐든 관계없이요, 이 사실은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회복교회가 전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런 팩트들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무섭다 하든 무섭지 않다 하든 관계없이요, 이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빠져있고 포르노에 빠져있고 세상적인 거에 사람들 연예인들 짧은 치마 입고 막 춤추는 거, 그런 거 뉴스에 빠져있고 그렇게 세상적인 환락적인 쾌락적인 것에 빠져있는 순간, 죄송하지만 회복교회는 그거 보지 않고 다른 메시지, 세상이 변하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급하게 변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전해준 것 뿐입니다.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섭다고 이단이라고 치부합니다. 당장 무섭다고. 무섭다고 안 보면 끝입니까? 끝입니까? 끝이라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끝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닥칠 현실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 현실은요, 경험하게 될 현실은요, 굉장합니다. 나이지리아 청년 저리 가랍니다. 그게 고문축에나 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우스타시군이 그 카톨릭이 우스타시군으로 변장해가지고 사람들 세르비아에서 학살하는 그 사건 보십시오. 유고슬라비아에서 학살한 거 보십시오. 사람을 막대기를 그냥 뾰족한 막대기를 세워놓고요. 사람을 그 위에서 엉덩이부터 푹 찔러가지고요. 사람 몸무게로 인해가지고 천천히 꽂히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머리까지 관통해서. 사진이 있습니다. 역사에. 제가 로마 카톨릭이 실체하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거 차라리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 타이어 메고 머리 부셔진 건요. 그러면서 화양당한 건요. 죄송하지만 차라리 축복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실체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미국을 경제적으로 다 점령한 다음에 마지막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3차 종교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짐승의 등을 타고 업고 사람들을 막 완전히 끔찍하게 학살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확 닥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막 닐 일이 만보할 때 어느 순간 확 닥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대적으로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인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차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의 시대에 아니면 근년에 재림하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없이요, 한국은 망합니다. 몇 년 안에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달려있지만 어쨌든 몇 년 안에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오늘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보십시다. 여러분 부동산, 건설 이런 거는요, 한국의 여러분 중추신경계입니다. 허리입니다. 허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제일 사는 게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규모도요, 이 건설이 차지하는 게요, 대단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 그렇습니다. 건설 무너지면 나라 경제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특별히 부동산, 그 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유명한 송도 국제 신도시를 갖고요, 제가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로 제가 그 회복교에 올려놓은 글 중에 청약률 제로 아파트 속출하는 거 아시죠? 수도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방도 그렇습니다. 분양을 해도요,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제 그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부들 월급도 주고 PF 대출도 갚고 그래야 되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자기 돈 갖고 건물 지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 은행에서 제1금융, 제2금융권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요, 돈 끌어다가요, 지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분양 끝나면, 혹은 어떤 프로젝트 다 끝나면, 걷어들인 돈으로 은행 빚도 갚고, 그렇게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또 다른 거 짓고, 그런 게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게 건설사입니다. 근데 분양이 안 되면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요, 몇백만인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 한 놈만 잡아 드리다 패겠습니다. 그게 송도국제 신도시입니다. 이 송도국제 신도시는요, 정부가 아시아의 맨하탄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요, 2020년까지요, 약 3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다 20여 개의 외국인 학교 건립,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 그리고 300만 개의 일자리, 또한 1억 명의 유동인구와 700만 톤의 화물수송의 물류기지로 만들겠다. 이게 정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외국계 회사와 그 투자 계약을 맺었어요. 외국계 기자가 2014년까지 이 송도 여기 국제 신도시에다가 약 36억 6,4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다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 통계로요, 지금 얼마 유치했냐면요, 이 외국계 회사가 굉장히 그 유명한 외국계 회사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안 봐, 굉장히 유명합니다. 돈 끌어모으는 데는 아주 귀신들입니다. 근데 얼마 유치했냐? 3,300만 달러 유치했습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그게 되겠니?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끌어쓰려고 그랬는데, 야, 거기 송도 국제 신도시가 메리츠 만든 거거든요. 바다 메워가지고 딱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려 얘기합니다. 야, 그 바다 막아가지고 한 땅이 분양이 되겠냐? 아니, 그 투자 유치가 되겠냐? 라고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보호를 못 받는답니다. MOU는, 양해각서는. 그래서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보고요, 안 되는 것을 알고요, 서둘러서요, 이것을 주거지로 바꾸려고 전략을 수정했는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이 송도 국제 도시는요, 거기서 거주하는 대상을요, 주 대상을요, 외국인으로 타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기준으로요, 그곳에 외국인이요, 70명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30명 들어와 있습니다. 호안에 외국인이. 지금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됩니다. 주 대상이 외국인입니다. 거기에는 비즈니스 단지 그리고 상가요, 지금 현재 공실률이 70%입니다. 그 안에 임대 받았죠? 굉장히 높은 값으로 프리미엄 주고 임대 받았을 거예요, 알고 보면. 거기 대단히 정부가 청사진을 발표했고, 또 언론이 그거 받아가지고, 야, 동도 국제지 막 엄청나다라고 씨다시 돈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으로 받았을 거예요. 상가들이, 야, 우리 거기서 장사하면 돈 좀 되겠다라고 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거의 다 휴점 상태입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가면. 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받았던 그 세입자들이요, 거의 다 빚더미 앉아 있습니다. 송도 국제 신도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건 안 되는 걸 알고요, 바로 주거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미 우리나라에는요, 전국에 약 54개의 신도시를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도 주위에만요, 검라단지, 청라지구 등 신도시, 대규모 주거지가요,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인천국제 신도시.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 국제 신도시, 여기 송도 왔으면요,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지금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송도 국제 신도시. 한번 가십시오, 여러분. 가보시죠. 유령도시입니다, 유령도시. 사람이 없습니다. 차가 안 다닙니다. 인천 살고 아시죠? 시화형제 인천 살아요. 차가 안 다닙니다. 지금 그 송도 국제 도시를 검색하면요, 기사 많이 뜨거든요. 분양 최고다, 뭐, 돈 번다, 떼돈 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론사 기자니까 압니다. 제가 현직 기자인 거 아시죠? 그거 돈 받고 쓴 겁니다. 한 200만원, 300만원 받고요, 잘 된다라고 쓴 겁니다. 다 사기치는 겁니다. 언론사가 사기치는 겁니다. 분양 최고는 완전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무너지면 인천시 무너집니다. 인천시에 지금 재정이 거의 바닥입니다. 아십니까? 거의 바닥입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만 예를 들었는데요. 이 송도 국제 신도시만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분양 시장, 그리고 건설 시장이요, 현재 거의 다 이와 비슷합니다. 검단지구는 뭐 분양 잘 돼갔요? 청라지구는 잘 돼갔요? 수도권들이요, 분양을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피보니까요, 내후년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정부가 쏟아낸 정책들이요, 더 지금 그 분양시장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망치기 위해서 전략을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아시죠? 이명박 정부에 401가 있습니다. CFR, 뉴월드 오더가 이미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작업질, 수작질을 이미 예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방정부가 파산하면 중앙정부가 파산한다는 거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첫째,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져서 망하든가, 그게 IMF고요. 아니면 안에서부터 골망가지고 터지든가, 두 중에 하나는 터집니다. 근데 안에서부터 터지는 게 뭐냐면요, 지방정부의 그 부채가 너무나 많아서요, 갚을 길이 없어서 정부로부터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빚이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끔찍합니다. 2008년까지요, 지방정부들이 약 20조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까지. 근데 이게 이 흑자가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부동산 거품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빚입니다, 빚다. 근데 이걸 갖고요, 정부가 어떻게 썼냐면요, 초호화 청사를 건립했고요, 무리한 인프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중복 투자했고요, 해외여행 가고요, 자기들끼리 빚잔 막 샴페인 터뜨리는 거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 결과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요, 2009년도요 20조의 흑자였던 것이요 마이너스 7조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돌아서면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너무나 많이 뿌려놓은 돈이 빚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현재 자립도가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246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137개의 지자체가요 지방세에서 걷어들이는 그 수입만으로는요 공무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2012년 통계인지 아십니까? 2012년 통계 제가 못 구했습니다. 2010년 통계입니다. 2012년은 어떨까요? 2010년도에도 이랬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방세 수익만으로만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파산 직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직전 상태. 2010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요 파산 상태, 그것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2010년도. 2010년보다 지금 경제가 더 바닥치고 있는 거 아시죠? 내년은 바닥 더 칩니다. 내년 바닥 더 칩니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절벽이나 혹은 그리스 사태가 터지면요 가뜩이나 바닥치고 있는 이 경제는요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지방정부요 그냥 부서집니다. 그냥 부서집니다. 디폴트 선언합니다. 우리 구제금융 달라고 합니다. 중앙정부한테. 우리나라는 빚이 없간요? 우리나라 빚 장난 아닙니다. 중앙정부 집 장난 아닙니다. 다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요, 광역시의 경우는 1997년도에는요, 89.4%였습니다.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IMF 지나고, 서브프라임 지나고 나서요, 68.3%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도 평균 자립도가요, 1997년도에는 63%였습니다. 지금 52%입니다. 전국 시 평균이요, 1997년도에 53.4%였습니다. 지금 40%입니다. 자치구의 경우 1997년에 51.65%였는데요. 지금 35.4%입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바닥. 공기업 어떨까요? 지방 공기업 부채인데요. 이거는 2011년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2007년도 보세요. 27조였습니다. 부채가. 그리고 이 부채에 따른 이자가 3,297억이었습니다. 이자. 지금 보세요. 2011년. 부채가 49조 4,295억.
네. 몇 배로 뛰었는지 모릅니다. 한 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자만, 5년간 이자만 1조 6천억 원이 늘었답니다. 5년간 이자 느는 액수만. 이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 제가 다시 기사 보겠습니다. 어쨌든 늘은 겁니다. 빚이 늘면 당연히 이자가 느는 거죠. 당연히 는 겁니다. 이게 뭔가 제가 뉴스 기사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빚만 보세요. 부채만 보세요. 27조였는데요. 지금 지방 공기업 부채가요. 49조 4,295억으로 훅 뛰었습니다. 다 빚입니다. 자, 이처럼 골물대로 골문 지금, 골물대로 골마있는 지금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국 경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계빚 천조 시대, 부채 폭탄 터지는 한국 가계빚이 역대 최대랍니다. 심지어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더 심각하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게 왜 언제 터질지 모르는지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계빚을 갚으려면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시환 형제가 가계빚이 있어요. 내 빚이 있어요. 한 1,000만 원 있어요.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빚 내야 됩니까? 일해야죠. 일하면 월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때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해서 그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 기업의 물건이 팔리든가 어떤 그 수입을 벌어들일 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내수만으로 사는 그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 위주로 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 수출 의존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야지만 기업들이 살고요. 그래야지만 시환 형제가 제때 월급을 받아서 혹은 보너스를 받아서 그걸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천조 빚이 다 그렇게 해서 갚아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일본도 그리고 유럽도 양적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돈을 많이 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국의 그 원화 가치가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게 유리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반면에 우리들은 수출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조금 어렵나요? 양적 완화가 그런 겁니다. 양적 완화가 우리 같은 이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수출 의존도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이렇게 가지 맙시다.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네, 너무 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됩니다. 지금 또 하나 중국이 경착륙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팔아가지고요 수출을 많이 해야지 그것이 내수를 살려가지고요 직원들 월급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중국의 그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면서 수출길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유럽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못하면요 못 삽니다. 우리나라는 못 삽니다. 대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100%가 넘어갔습니다.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수출이 계속 힘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못 갚는다는 겁니다. 가계비 천조를 못 갚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빚져봤습니까? 저는 빚져봤습니다. 그거 갚느라고 한 8년 9년 걸렸습니다. 빚져봤습니다. 근데 빚이요 안 갚아집니다. 아십니까? 정말 미치도록 안 갚아지는 게 빚입니다. 떼고 싶어서 막 저희가 안 떼어집니다. 이게 빚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올가매입니다. 이 천조 경기가 화랑이라고 할지라도 빚 갚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이 시점에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못 갚습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이미 터졌어야 됩니다.
이 가계빚은요, 이미 터지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근데 막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막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터졌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거지될 겁니다. 줄도서 나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가게가 무너지면요, 그 주위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다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2,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이 가게를 먹여 살립니다. 자영업자를. 근데 이 2,000명들이 이 가게 빚이 터져가지고요, 그지 됐어요. 다 신용불량 되고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게 2,000명이 이용하던 것을 한 200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게 자영업자가 살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연쇄부도 나는 겁니다. 수출 하나가 안 되면요, 그래서 이 가계 빚이 터지면요, 한국은 연쇄부도 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출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근데 수출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안 될 겁니다. 보십시오. 더 안 될 겁니다. 환율 하락하고요. 뉴스입니다. 선진국 불경기, 중국 시장 축소.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 세계 장애물이랍니다. 장애물. 그리고 세 번째 기사 보면요. 자영업자가요, 보통 3년 내에 망한답니다. 그런 현실이랍니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뭘 떠안게 됩니까? 빚 떠안습니다. 빚 떠안. 자영업자들이 그냥 자기 돈 있어서 영업하는 줄 아세요? 장사 시작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은행 빚기고 하는 겁니다. 은행 빚기고. 다 은행에 빚지는 겁니다. 근데 은행은요, 여러분 안 망합니다. 물론 어떤 그 세계 정부에 이렇게 편승하는 은행은 계속 살겠지만 대체로 은행은 안 망합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안 망합니다. 얘기하자면 긴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여러분 시환형제에게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은행이 진짜 1,000만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환형제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은행은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약 10분의 1의 돈만 갖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뻥가루 허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증서만 주는 거예요. 은행이 그 장사하는 거예요. 은행 대단히 나쁜 놈이에요. 이게 또 설명하자면 기니까요. 우리 그럽시다. 넘어갑시다. 은행만 비법입니다. 은행만 덮고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수도권 분양시장이 멘붕 상태다. 이 기사가 멘붕 상태랍니다. 건설사 잇따라 분양을 연기한다. 기자가 좀 현대식 기자죠. 자, 우리가 본 이 상황 중에요, 하나만 터져도,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자영업자 망하는 거 더 줄줄이 망하고, 수도권 분양시장 더 줄줄이 망하고, 가격이 터지고 그러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유럽, 미국 가지 맙시다. 거기까지. 여러분은 망합니다. 여러분만은 거지됩니다. 한국 사람만은 거지됩니다.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두렵다고 안 보면 답니까? 꽝처럼 두려우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내가 와서 그 꽝을 안 잡아먹습니까? 한번 제가 설계했었죠. 꽝은요, 매를 보면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서워서 고개를 푹 숙인답니다. 그럼 매가요, 와가지고요, 너무 쉽게 그 꽝을 잡아먹는답니다. 매를 보면, 두려우면 열심히 달려서 피하는 게 조금이나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두렵다고 억지로 보지 않으면요, 죽는 겁니다. 회복교회 메시지가, 팩트로 전하는 메시지가 두렵다고 거부하고 에이 웃기고 있네. 니네 이단이야.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요, 미련한 꽁처럼 잡아먹힙니다.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두려움을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우리가 거지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은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국에 휘둘리는 것이요,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외국에 많이 휘둘립니다. 외국 자본에 주식시장 올랐다 빠졌다 하는 거 보십시오. 다 외국인들의 검은 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가요, 지금 기업들이 다 빠져나간답니다. 엑소더스 한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스. 왜? 세금 폭탄 피하려고. 왜 피합니까? 그리스 기업들이? 거의 긴축 정책 피고 있잖아요. 긴축하려면 뭐예요? 세금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정부가 지금 긴축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그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더 내라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내가 기업을 하면요, 똑같이 벌어들여도요, 그리스에서는 막 40% 50%씩 떼가는 거예요. 하겠어요? 그리스에서? 너도 나도 그리스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리스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야 돼요? 기업이 살아야 돼요. 근데 기업이 빠져나가요. 뭐 때문에? 긴축 정책 때문에. 지금 뉴월드오더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를 완전히 박살내자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자는 거예요. 정말 티끌도 남김없이 그리스를 완전히 공중분해해버리자는 거예요. 긴축 정책이 요구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리스는 긴축하면 죽어요. 지금 거기는 더 이렇게 돕고 돈도 많이 쏟아붓고 막 세금도 누리고 긴축하지 말고 막 이러라고 해서 살려놔야 되는 판국이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트로이카가 실사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에 115억 달러를 긴축해야 되는데 니네 그거 갖고 안 되겠다. 135억 달러를 긴축해라라고 했습니다. 죽이자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를 갈아가지고요. 믹서기에 갈아가지고요. 마셔버리자는 겁니다. 그리스 못 살아납니다. 기업이 떠나보십시오. 지금 그리스 실업률이 몇 프로입니까? 청년 실업률이 53%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그리스 딱 가가지고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점쟁이 됩니다. 너 실업자네? 그러면 다 50%는 맞습니다. 네. 방석 깔 수 있습니다. 방석. 그리고 통계적인 실업률은요, 23%가 넘었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실업률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실업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는 비정규직, 이런 것까지,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까지 치면요, 여러분 30%, 40%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스가 이렇습니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기업을 빼는 겁니다. 긴축 정책으로 해놔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리스 못 삽니다. 그리스 못 살면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그리스를 대비해가지고 왜 유럽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익스포저가 위험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 무너지면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 무너지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정절벽이 이제 옵니다. 7달러인가요? 7조 달러인가요? 그거 막혀버립니다, 이제. 그거 심각한 겁니다, 재정절벽 오는 거. 이런 게 그 재정절벽이 과연 이 글로벌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중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중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합시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설명한 거에 대해서요.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튼실해도 외국들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튼실해도요. 동반 무너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 누가 바늘로 이게 콕 터뜨리기만 해도 빵 터져서 다 거지되는 이런 시점에서 외국이 줄지어서 유럽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무너지면 유럽 무너집니다. 그리스 무너지면 유럽, 여러분 지금 그 기사에서 그리스 무너져도 스페인, 이탈리아만 안 무너지면 된다라고 기사 보시죠?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그리스 무너지면 스페인, 이탈리아가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리스가 거의 무너지는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 재정전력, 미국 달러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달러 가치 엄청 떨어졌습니다. 달러 안 삽니다, 이 사람들이. 달러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쓰레기 되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일어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일어납니다.
물가 엄청 폭등합니다. 가뜩이나 빚져가지고 돈 없는데 식료품도 뛰고 뭐도 뛰고 다 뜁니다. 살기 힘듭니다. 이런 여파가 오면 당연히 수출 안 됩니다. 내수 안 됩니다. 월급 못 받습니다. 시환형제. 거지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 거지되면 자영업자 다 거지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코앞에 닥쳐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앞에 등불처럼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관계없이 거지됩니다. 몇 년 안에 거지됩니다. 몇 년 안에. 빠른 오래 안에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터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2년 12월 안에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웹봇이라고 씁니다. 그게 더 이상 기능을 멈춥니다. 2013년을요. 예측을 안 합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작 10월이니까 고작 2달 남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올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는 아니지. 점쟁이 미래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스가 만약에 무너진다 올해, 그러면 정말 주시장을 예측하는 그 웹봇이 멈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으로 골맞는데 대무역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는데 지금 유럽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중국 경착륙되고 있는데 일본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꼭 이거 같네. 있는데 이거 같은데 꼭. 주여 아시는 분 얘기하십시오. 텔레비전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곧 닥칠 우리의 위기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공포요. 현실로 닥치될 그 공포요. 그러므로 지금 회복교회 메시지가 단지 기분 나쁘고 두렵다는 느낌을 우리가 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 붕괴가 일어나면요. 그 공포감은요. 여러분 현실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로. 차라리 지금 그냥 느낌으로만 받고요. 그 느낌 받고 열심히 벗어날 길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그 현실을 거부하고 에이씨 듣기 싫어. 아이 너 왜 그래? 참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애써 그것을 이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나중에 그 공포감을 현실로 체감하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때 가서 대비하고 준비하자고 하면요.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그냥 공포를 쭉 체감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먹지 못하면서. 여러분 금식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저는 금식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 성령님의 은혜로 안 해서 그런지 꼭 3일 하면 꼭 하루 반 지나면 막 져가지고 막 먹고 그러는데 힘듭니다. 굶는 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프게 죽는 게, 가장 불쌍하게 죽는 게 뭐냐? 굶어 죽는 게 가장 아프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답니다. 굶어 죽는 게. 개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환란 때 그럼 나 굶어서 죽음을 될래요. 여러분 그게 엄청 아프답니다. 지금 여러분 배 뚝뚝 두드리고 언제든 배고프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실제 겪어보세요. 먹을 거 없어 보십시오. 오죽하면 내 자식을 삶아 먹겠습니까?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삶아 먹겠습니까? 오죽 배가 고프면, 오죽 아파 죽겠습니까? 끔찍한 겁니다. 배고프면 굶어 죽는다고요?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그래서 여러분, 회복교회 메시지는요,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월남전 때요, 이게 스톡데일 장군에게, 미군의 굉장히 고위급 장군인데요, 이 장군이 월남전 때 8년 동안 그 미군들을 잘 추스려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귀환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귀환시켰냐면 월남의 그 베트공들에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 미군들을 잘 추스려 가지고요 미국으로 살려서 많은 인들을 데리고 간 미국의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톡테일 장군이요 어떻게 그 미군들을 살렸냐면요 그때 당시 그 포로가 된 그 미군들은요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뉘었답니다. 첫째, 굉장한 비관론자, 우리는 죽을 거야, 안 돼, 우리는 죽을 거야, 이런 사람. 또 하나는 근거 없는 낙관론자, 야 우리 살 거야, 야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살 거야,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들 풀려날 거야, 부활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풀려날 거예요 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풀려날 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한 낙관론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그러나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거다라는 명확한 현실 인식과 더불어서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현실적인 낙관론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졌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아와서 보니까요 누구만 살았냐, 어떤 사람들만 살았냐, 비관론자가 죽었습니다. 낙관론자가 죽었습니다. 현실 감각을 갖고 현실의 위기를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끝까지 생명에 대한 이 줄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더랍니다. 여기서 나온 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어마어마한 현실이 이제 우리 앞에 닥칠 거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라고 꼭 붙잡는 사람과 이거 없이 현실은 보자, 하나님 하시겠지, 우리 한번 구원 받았는데 에이 그까짓 거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혹시 내가 버림받으면 내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내가 목베이 죽여야지, 목베임 당하면서라도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혹시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그냥 근거 없이 주님이 그때 되면 우리 살려주겠지 라고 하는 사람과는요 그 실제 그 현실이 내게 들이닥치면요 그가 구원받고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완벽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크리스마스 때 구원해 줄 거예요 라고요 그 당시에는 막 좋아서 들떴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근거 없어요. 하나님 뜻 없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한 해가 지났어요. 부활절 때 또 야 우리 구원받을 거야 막 으쌰으쌰 했어요.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부활절 지났어요. 구원하지 않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몇 번 걸쳤어요. 그리고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네요. 그리고는 그 절망감에 몸부림치다가요 죽어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해요? 왜 하나님이 김강우 전사를 구원해 줘야만 해요? 책임 있어요? 하나님 책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 없어요. 책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다 새겨놓으셨어요. 그걸 하나님 다 끝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다 면책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서 도적같이 그날을 맞지 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책임 물어도 돼요. 하나님 언제 얘기했어요?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안 본 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죠. 준비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죠. 누가 무섭다고 거부하래요? 누가 무섭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래요? 네, 여러분 책임이에요. 성도들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경제 붕괴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몇 년 안에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시점에, 빠르면 올해 내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 풍전등화 같은 이 시점에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크리스찬이 돼야죠. 크리스찬이 돼야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돼야죠. 휴거 기도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크리스찬 안 되면 휴거 안 돼요. 여러분 휴거 기도하지 마세요. 회복교회는 휴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휴거 시켜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겁니다. 휴거는요 그냥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잘 살아가면요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끝났으면, 우리들이 이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다 정리하고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피부로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삶을 잘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부패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는 부패해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나의 삶이 30년, 40년, 5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을 끊고자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태생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 시대적인 징조를 통해서 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이제 다 모든 게 다 허망하구나, 부질없구나, 예수뿐이구나 라는 것이 말씀에 정말 콕 박힐 때, 그때야만 여러분 진짜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 신앙이 없이는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목이 잘려가면서까지 예수만 하면서 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연구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곧 바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내 생에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다라는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녕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끝났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보셨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졌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것도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희망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붙잡고 마지막까지 세상 추가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끝났습니다. 재림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두려운 세상을, 이 엄청나게 우리 앞에 닥칠 이 세상을 주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올라갈 준비,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다 주님 오라 하실 때 그 음성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